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이름이 떴죠. 준서, 제 아들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 준서예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알아. 무슨 일이야? 어머니,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준서의 울음소리만 들렸죠. 어머니, 아이들은요? 제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준서야. 네, 어머니. 넌 날 어디에 두고 갔지?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병원 주차장이었어. 비 오던 날이었지. 울음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화면이 흐려졌습니다. 그게 바로 6달 전 일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모든 게 시작됐죠. 6달 전으로 돌아갑니다. 아침 햇살이 베란다로 쏟아지던 날이었죠. 저는 물조리개를 들고 난초 앞에 섰습니다. 이 난초는 제가 35년간 키운 아이였습니다. 교단에 설 때부터 교실 창가에 두었던 화분이었죠. 물을 주며 잎을 쓰다듬었습니다. 올해도 꽃을 피울 수 있을까? 잎이 윤기가 흘렀습니다. 건강해 보였죠.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아직도 그 화분 키우세요? 며느리 연우였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서 있었죠. 응, 오래 함께 살았으니까. 연우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 출근해야 해요. 준서 깨워주세요. 알았어. 연우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구두 소리가 또각또각 울렸죠.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다시 난초를 바라봤습니다. 혼자 중얼거렸죠. 참 차갑게 사는 사람이야. 아침 공기가 조용했습니다. 점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양파를 썰고 있었죠. 칼질 소리만 조용히 울렸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준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이사님. 알겠습니다.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귀를 기울였죠. 임상 데이터요? 그게 환자 부작용 보고가 나와 있는데 준서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수정하라고요? 이사님, 그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데이터 수정, 부작용 보고, 손에 든 칼이 떨렸습니다. 준서가 서재로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죠.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싱크대에 기댔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어.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양파 써는 걸 멈췄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렀죠. 양파 때문인지 아니면 정신을 차렸습니다. 저는 부엌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출석부가 보였습니다. 35년간 사용한 출석부였죠. 천천히 꺼냈습니다.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빈 페이지였습니다. 볼펜을 집었습니다. 또박또박 적기 시작했죠. 5월 15일 오후 2시 30분. 준서, 전화통화 중 임상 데이터 수정 언급. 환자 부작용 보고 은폐 가능성. 글씨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35년간 학생들 이름을 적던 손이었으니까요. 저녁이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고 있었죠. 준서와 연우도 함께였습니다. 조용한 식사였습니다. 젓가락 소리만 들렸죠. 그런데 연우가 준서를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 요양원 알아봤어요? 준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아직? 연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제까지 미룰 거예요? 어머니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으시고. 저는 숟가락을 든 채 멈췄습니다. 두 사람을 번갈아 봤죠. 준서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시죠? 요즘 건강은 어때요?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연우가 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한번 검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준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 병원 한번 가보실래요? 저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그래, 알았어. 식사를 마저 했습니다. 밥맛이 없었죠. 그날 밤 저는 출석부를 다시 펼쳤습니다. 5월 18일 저녁 7시 연우와 준서 요양원 언급 검진 명목으로 병원 동행 제한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죠.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이 지났습니다. 토요일 아침이었죠. 준서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준비하세요. 병원 가기로 했잖아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죠. 이미 준비됐어. 준서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서두르세요. 예약 시간 있어요. 연우가 옆에서 가방을 들어주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들어드릴게요. 괜찮아. 내가 들게. 가방을 꽉 쥐었습니다. 안에는 출석부가 들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난초 화분도 작은 것으로 하나 챙겼습니다. 세 사람은 현관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죠. 불이 깜빡였습니다. 문이 열렸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죠. 68배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마지막 일지도 몰라. 엘리베이터가 내려갔습니다. 층수가 줄어들었죠. 15, 14, 13. 준서가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연우는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만졌습니다. 아무도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1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고 주차장으로 향했죠. 차에 탔습니다. 저는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지만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갔죠. 큰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이었습니다. 차가 멈췄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죠. 젊은 부부가 아이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모두 어딘가로 가고 있었습니다.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차가 다시 움직였죠. 준서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검진 받고 점심 먹을까요? 연우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약속 있어요. 먼저 가보세요. 그래, 알았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창밖을 봤죠. 하늘이 흐렸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도심을 벗어나기 시작했죠. 건물들이 점점 낮아졌습니다. 나무들이 보였습니다. 한참을 달렸습니다. 그러다 큰 병원 건물이 보였습니다. 종합병원이었습니다. 차가 병원 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차가 주차 구역을 찾아 천천히 돌았습니다. 빈자리가 보였죠. 후진등이 켜졌습니다. 차가 주차칸에 들어섰습니다. 시동이 꺼졌습니다. 준서가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주차비 정산하고 올게요. 연우도 말했습니다. 저도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여기서 기다리세요. 두 사람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문이 닫혔죠. 저는 뒷좌석에 혼자 남았습니다.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기다렸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10시였습니다. 주차장은 조용했습니다. 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죠. 사람들이 가끔 지나갔습니다. 병원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기다렸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준서가 안 왔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주차비 정산이 그렇게 오래 걸리나? 차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주차장을 둘러봤죠. 준서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연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병원 입구를 봤습니다. 사람들이 드나들고 있었죠. 저는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병원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공간이었습니다. 안내 데스크가 보였죠.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제 아들 못 봤어요? 키가 크고 검은색 재킷 입었는데. 직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글쎄요, 많은 분들이 지나가서. 알겠습니다.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주차장을 다시 봤습니다. 우리 차가 있던 자리를 찾았죠. 차가 없었습니다. 빈자리였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아니, 설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다른 곳에 주차했나? 주차장을 걸어 다녔습니다. 차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없었습니다. 준서의 차는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빗방울 하나가 이마에 떨어졌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죠. 구름이 어둡게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날 버린 거구나.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보슬비였죠. 저는 병원 입구 처마 밑으로 걸어갔습니다. 벤치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곳에 앉았습니다.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준서에게 전화를 걸었죠.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았습니다. 끊고 다시 걸었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죠. 연우에게도 전화했습니다. 마찬가지였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화면에 시간이 보였죠. 오전 11시. 그래, 기다려보자. 혹시 모르잖아. 뭔가 급한 일이 생겼을 수도 있고. 비는 점점 세게 내렸습니다. 주차장에 물웅덩이가 생겼죠. 사람들이 우산을 쓰고 지나갔습니다. 병원으로 들어가고 나왔습니다. 모두 누군가와 함께였습니다. 가족이거나 친구거나. 저만 혼자였죠.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하지만 움직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준서가 올지도 모르니까. 오후 1시가 됐습니다. 여전히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다시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죠. 오후 3시. 비가 그쳤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오후 5시.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계속 여기 계신 것 같은데. 괜찮아요. 사람 기다려요. 보호자분이요? 응. 간호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연락은 되세요? 곧 올 거예요.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추우시면 안으로 들어오세요. 고맙습니다. 간호사가 돌아갔습니다. 저는 다시 혼자가 됐죠. 오후 7시. 어두워졌습니다. 병원 불이 켜졌습니다. 저는 아직도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방에서 난초 화분을 꺼냈습니다. 작은 화분이었죠. 잎을 만져봤습니다. 축 처져 있었습니다. 물이 필요했습니다. 중얼거렸죠. 미안해. 물 좀 참아. 오후 9시. 병원 방문객들이 모두 나갔습니다. 주차장이 텅 비었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저렸습니다. 몇 걸음 걸었죠. 근처에 작은 모텔 간판이 보였습니다. 그곳으로 걸어갔습니다. 12시간이 지났습니다. 준서는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정말로 날 버린 거야. 모텔 방은 좁았습니다. 침대 하나, 작은 테이블 하나. 창문으로 네온사인 불빛이 들어왔죠. 저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가방을 옆에 놓았습니다. 천천히 열었습니다. 출석부가 보였습니다. 꺼내서 펼쳤죠.
지금까지 적어둔 기록들이 보였습니다. 5월 15일 데이터 조작 언급, 5월 18일 요양원 대화, 5월 20일 병원 동행 후 유기. 마지막 줄에 추가로 적었습니다. 12시간 대기, 연락 두절. 확신함, 계획적 유기. 볼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35년간 교단에 섰던 손이었으니까요. 난초 화분을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물병을 찾았습니다. 뚜껑을 열어 조심스럽게 물을 줬죠. 흙이 물을 빨아들였습니다. 난초 잎이 조금 펴지는 것 같았습니다. 혼잣말을 했습니다. 우린 살아남아야 해. 창밖을 봤습니다. 비가 다시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죠.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흘러내렸습니다. 손으로 눈을 닦았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눈물을 모두 닦았죠. 거울을 봤습니다. 빨갛게 부은 눈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출석부를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지퍼를 잠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죠.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였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움직여야 합니다. 준서가 어디까지 갈지 지켜봤습니다. 이젠 제 차례였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지만 눈은 감았습니다. 내일을 위해서. 새벽 5시였습니다. 알람이 울렸죠. 저는 눈을 떴습니다. 모텔 천장이 보였습니다. 낯선 곳이었습니다. 몸을 일으켰습니다. 창밖을 봤죠.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세수를 했습니다. 찬물이 얼굴에 닿았습니다. 정신이 또렷해졌죠. 거울을 봤습니다. 68배 얼굴이 비쳤습니다. 주름이 깊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가방을 열었습니다. 출석부를 꺼냈죠. 한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거기 이름이 하나 적혀 있었습니다. 박하늘 010-5000-5000. 20년 전에 적어둔 번호였습니다. 아직도 이 번호를 쓰고 있을까? 공중전화를 찾아야 했습니다. 핸드폰은 쓰고 싶지 않았죠. 혹시 추적당할 수 있으니까. 모텔을 나섰습니다. 아침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스쳤습니다. 근처 편의점이 보였습니다. 그곳으로 걸어갔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종이 딸랑거렸습니다. 직원이 졸린 눈으로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공중전화 어디 있어요? 밖에 있어요. 편의점 옆쪽에. 고맙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파란색 공중전화 부스가 보였죠. 다가갔습니다. 동전을 넣었습니다. 번호를 눌렀습니다. 천천히 하나씩.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받아줘, 하늘아. 4번째 신호음. 딸깍. 여보세요? 젊은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하늘아. 박하늘? 네. 누구세요? 저. 윤정이에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긴 침묵이었죠. 그리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생님? 윤정이 선생님이세요?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 선생님이야.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20년 전 겨울이었죠. 제가 교단에 서던 시절이었습니다. 방과 후 교무실에 있었습니다. 시험지를 채점하고 있었죠.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한 여학생이 들어왔습니다. 박하늘이었습니다. 21살, 교육대학 3학년이었죠. 교생 실습을 나온 학생이었습니다. 선생님, 잠깐 여쭤봐도 될까요? 그래, 들어와. 하늘이 제 앞에 섰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죠. 무슨 일이야? 하늘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 학교를 그만둬야 할 것 같아요. 왜?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셔서 등록금을 낼 수가 없어요. 하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번 학기만 마치면 졸업인데 1년만 더 버티면 되는데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책상 위로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이 보였죠. 제 퇴직금 통장이었습니다. 꺼내서 하늘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가져. 네. 이게 뭐예요? 등록금, 그리고 생활비. 1년치는 될 거야. 하늘이 깜짝 놀라 손을 저었습니다. 안 돼요. 어떻게 선생님 돈을 받아? 내가 교사가 되는 게 더 중요해. 하늘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갚아요? 갚을 생각하지 마. 대신 나중에 내가 힘들 때 누군가 도와줘. 그게 갚는 거야. 하늘이 고개를 숙여 절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때 제가 말했죠. 그리고 하늘아, 이 번호 적어도 내 집 전화번호야. 내가 힘들 때 서로 연락하자. 하늘이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적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하늘은 무사히 졸업했고 저는 얼마 뒤 퇴직했죠. 그리고 20년이 흘렀습니다.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번호를 출석부에 고이 적어뒀습니다. 전화 속 하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생님, 정말 선생님이세요? 어디세요? 괜찮으세요? 하늘아, 지금 시간 있니? 네, 있어요. 무슨 일이세요? 만날 수 있을까? 선생님이 좀 도움이 필요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단호하게 말했죠. 주소 알려주세요. 제가 바로 갈게요. 고마워. 주소를 말했습니다. 병원 근처 모텔 이름을 말했죠. 하늘이 말했습니다. 30분 안에 갈게요. 꼭 기다려주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혼자가 아니구나. 모텔로 돌아갔습니다. 로비에서 기다렸죠. 20분쯤 지났을까요?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한 여자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숨을 헐떡이고 있었죠. 30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단발머리에 흰색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약사 가운이었습니다. 하늘이었습니다. 선생님, 하늘이 저를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제 손을 꼭 잡았죠. 선생님, 정말 선생님이시네요. 하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 하늘아. 오랜만이다. 하늘이 제 얼굴을 살폈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왜 여기 계세요? 혼자세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얘기가 좀 길어. 앉자. 로비 소파에 앉았습니다. 하늘이 제 손을 놓지 않았죠. 저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이야기, 병원에 버려진 이야기, 준서가 회사에서 한 일들, 그리고 출석부에 적은 기록들. 하늘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갔죠.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하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건 단순 비리가 아니에요. 제가 약사라서 아는데 신약 데이터 조작은. 하늘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심호흡을 했죠. 사람 목숨 관련된 거예요. 환자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내 도움이 필요해. 하늘이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선생님이 저 살려주셨잖아요. 이번엔 제가 선생님 도와드릴 차례예요. 고마워, 하늘아. 하늘이 일어섰습니다. 일단 선생님, 제 집으로 가요. 여기 계시면 안 돼요. 짐 챙기세요. 제가 모든 거 도와드릴게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들었죠. 하늘이 제 팔을 부축했습니다. 둘이서 모텔을 나섰습니다. 아침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늘의 차를 탔습니다. 작은 경차였죠. 20분쯤 달렸을까요? 작은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하늘이 주차를 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죠. 5층에서 내렸습니다. 하늘이 문을 열었습니다. 좁은 원룸이었습니다. 하지만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죠. 들어오세요, 선생님. 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하늘이 물을 따라 주었습니다. 선생님, 일단 여기서 쉬세요. 제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저는 가방에서 출석부를 꺼냈습니다. 하늘에게 건넸죠. 이것 좀 봐줄래? 하늘이 출석부를 받았습니다. 천천히 펼쳤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죠.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선생님, 이거 전부 기록하신 거예요? 응. 3달 동안. 하늘이 손가락으로 글씨를 따라갔습니다. 날짜, 시간, 내용. 이거면 충분해요. 이거면 증거로 쓸 수 있어요. 정말? 네. 선생님 필체도 또렷하시고 교사 출신이라는 것도 신빙성을 높여줘요. 하늘이 출석부를 조심스럽게 덮었습니다. 저한테 제약업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식약처에도 연락할 수 있고요. 선생님, 이거 공식적으로 제보하실 거예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아침 하늘이 맑았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준서가 한 일은 바로 잡아야 해. 하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끝까지. 고마워. 난초 화분을 가방에서 꺼냈습니다. 창가에 올려놓았죠. 햇살이 잎을 비쳤습니다. 조금 생기가 돌아 보였습니다. 하늘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난초 교실에서 키우시던 거 아니에요? 기억하니? 네. 제가 교생 실습 때 매일 봤어요. 선생님이 정성스럽게 돌보시던 거. 그래. 같이 살아온 세월이 35년이야. 지금까지 살아남았으니 앞으로도 살아남을 거야. 우리도. 하늘이 웃었습니다. 네, 선생님. 우리도.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하늘의 원룸에서 지내고 있었죠. 아침이었습니다. 하늘이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출석부를 보고 있었죠. 그때 하늘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봤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네, 정말요? 지금 봤어요. 하늘이 TV를 켰습니다. 아침 뉴스였죠. 앵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대형 제약회사 한강제약 김영훈 이사의 어머니가 실종됐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준서였습니다. 기자회견장에 서 있었죠.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치매 초기 증세가 있으셨습니다. 병원 검진 후 실종되셨어요. 준서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제발 어머니를 찾아주세요.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하늘이 TV를 껐습니다. 선생님, 이거. 저는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치매라고?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날 버려놓고 이제 피해자 행세를 해? 하늘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거 큰일이에요. 여론이 준서 편으로 기울면. 알아. 서둘러야겠어. 하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지인한테 연락할게요. 식약처 조사관이에요. 빨리 움직여야 해요.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하늘의 약국이었죠. 저는 조제실 뒤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40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죠.
하늘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민재 씨 오셨어요?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이 윤정희 선생님이신가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남자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강민재입니다. 받아서 봤습니다. 조사관이었습니다. 앉으시죠. 세 사람이 작은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강민재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아드님이 한강제약 이사 한준서 맞으시죠? 네. 신약 임상 데이터 조작 의혹에 대해 제보하시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강민재가 노트를 꺼냈습니다. 증거가 있으십니까? 출석부를 꺼내 건넸습니다. 석 달간 기록했습니다. 날짜, 시간, 들은 내용. 강민재가 출석부를 펼쳤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며 읽었죠.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이건 상당히 구체적인데요. 교사였습니다. 기록은 정확합니다. 강민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생님 아시죠? 이거 제보하시면 아드님은 압니다. 감옥 갈 수도 있죠.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죠. 뉴스 보셨죠? 제 아들이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었어요. 날 버리고 거짓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강민재가 귀 기울였습니다. 그 신약 때문에 피해본 환자들 있죠? 강민재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2명입니다. 부작용 보고됐어요. 2명은 사망.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럼 해야죠. 제 아들보다 12명이 더 중요해요. 강민재가 펜을 꺼냈습니다. 진술서 작성하겠습니다. 진술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하늘의 차를 타고 원룸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죠. 하늘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민재 씨가 일주일 안에 조사 시작한대요. 그래. 괜찮으세요? 정말 아드님이. 괜찮아. 이미 결정한 일이야. 그때였습니다. 하늘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받지 마. 하늘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또 끊었죠. 3번째 울렸습니다. 하늘이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하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저 지금 운전 중이라. 하늘이 전화를 끊고 저를 봤습니다. 선생님, 준서 씨예요. 뭐라고? 어떻게 제 번호를 알았죠? 하늘이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아, 제가 예전에 준서 씨 회사에 약 납품한 적 있어요. 그때 명함 줬거든요.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문자였습니다. 하늘이 읽었습니다. 박하늘 약사님, 우리 어머니 계시죠? 만나고 싶습니다. 제발 연락 주세요. 준서 올림. 저는 핸드폰을 받아봤습니다. 문자를 읽었죠. 하늘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세요? 차를 세워. 네. 잠깐만 세워봐. 하늘이 길가에 차를 댔습니다. 저는 하늘의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준서에게 전화를 걸었죠.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받았습니다. 어머니, 준서의 목소리였습니다. 떨리고 있었죠.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준서야, 어머니, 어디세요? 괜찮으세요? 궁금해? 당연하죠. 경찰에 신고했어요. 모두 어머니 찾고 있어요. 경찰? 치매 걸렸다고 거짓말한 그 경찰? 어머니, 준서야, 내가 왜 거기 있었는지 알아? 침묵이 흘렀습니다. 너희가 날 버렸잖아. 병원 주차장에. 어머니, 그게 저희가 변명하지 마. 나 다 알아. 내가 뭘 했는지도 알아. 준서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뭘 아신다는 거예요? 신약 데이터 조작, 부작용 은폐, 다 들었어.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죠. 그리고 준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건,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늘이 걱정스럽게 봤습니다. 선생님, 괜찮아. 이제 준서도 알았어. 내가 뭘 알고 있는지. 원룸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계단에서 누군가 올라왔습니다. 연우였습니다. 검은색 정장 차림이었죠. 어머니, 연우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여길 알았어? 연우가 하늘을 봤습니다. 박하늘 약사 아파트 주소쯤이야 쉽죠. 전 변호사예요. 하늘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연우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어머니, 준서한테 무슨 짓 하시는 거예요? 무슨 짓? 식약처 제보하셨죠? 어떻게 친아들을 고발할 수가 있어요? 친아들이 어떻게 친어머니를 버릴 수 있어? 연우가 비웃었습니다. 버렸다고요? 잠깐 자리 비운 건데 너무 예민하신 거 아니에요? 12시간 기다렸어. 전화도 안 받았고. 연우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거 보세요. 정신과 진단서예요. 치매 초기라고 나와 있어요. 어머니 판단력이 흐려진 거예요. 거짓말. 거짓말이 아니에요. 합법적인 진단서예요. 의사도 매수했구나. 연우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어머니가 뭘 하시든 법적으로 무효예요. 치매 환자 진술은 증거 능력 없어요. 저는 연우를 똑바로 봤습니다. 해봐. 내가 치매인지 아닌지. 법정에서 보죠. 연우가 돌아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죠. 하늘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괜찮아.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연우가 변호사라는 게 문제였습니다. 법을 이용해서 저를 무력화시키려는 거였죠. 하늘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걱정하지 마세요. 민재 씨가 도와줄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 출석부는 진짜예요. 필적 감정도 통과할 거고요. 고마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죠. 등을 기대고 섰습니다.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뒤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연우가 떠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하늘에게 말했죠. 민재 씨한테 연락해줘. 오늘 당장 움직이겠다고. 하늘이 놀라 물었습니다. 오늘이요? 준비는 다 했어. 석 달이나 했잖아. 하늘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민재가 1시간 뒤에 왔습니다. 식약처 동료 2명과 함께였죠. 윤정희 선생님, 정식 조사 시작하겠습니다. 출석부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제 진술을 녹음했죠. 준서가 한 말들, 날짜와 시간, 모든 것을 진술했습니다. 강민재가 물었습니다. 한강제약 내부 접근이 가능하신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하지만 준서 서재에 서류가 있을 거예요. 강민재가 동료를 받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신청합니다. 며칠 걸립니까? 이틀이면 나옵니다. 강민재가 저를 받습니다. 선생님, 이틀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언론 제보도 하시겠어요?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누구한테 하면 되죠? 하늘이 말했습니다. 제가 아는 기자 있어요. 탐사보도팀이에요. 연락해. 그날 오후였습니다. 기자가 왔습니다. 30대 여자였죠. 녹음기를 꺼내 놓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준서가 저를 버린 것, 신약 데이터 조작, 부작용 은폐, 모든 것을. 기자가 출석부를 사진 찍었습니다. 내일 아침 뉴스에 나갑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후회 안 하시겠어요? 후회는 이미 했어요. 준서를 이렇게 키운 것,
기자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바뀝니다. 준서의 인생이, 제 인생이 창밖을 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죠. 어디선가 누군가는 자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깨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밤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6시였습니다. 하늘이 TV를 켰습니다. 아침 뉴스였죠. 앵커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단독 보도입니다. 대형 제약사 한강제약의 신약 임상 데이터 조작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기자가 나왔습니다. 어제 만난 그 기자였죠. 제보자는 한강제약 한준서 이사의 친모 윤정의 씨입니다. 제 사진이 나왔습니다. 교사 시절 사진이었죠. 윤 씨는 아들이 병원 주차장에 자신을 유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병원 CCTV 화면이 나왔습니다. 제가 홀로 서 있는 모습이었죠. 또한 석 달간 기록한 출석부를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출석부 사진이 화면에 떴습니다. 제 필체가 선명했죠. 식약처는 긴급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하늘이 소리쳤습니다. 나왔어요. 선생님, 뉴스에 나왔어요. 저는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강민재였습니다. 선생님, 뉴스 보셨죠? 지금 난리예요. 한강제약 주가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정말요? 네. 그리고 영장 나왔어요. 오늘 오후에 압수수색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시 TV를 봤습니다. 이번엔 한강제약 본사 앞이었습니다. 기자들이 몰려 있었죠. 직원들이 황급히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한준서 이사, 한마디만. 준서가 나왔습니다. 검은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죠. 고개를 숙이고 차에 탔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기자들이 쫓아갔죠. 하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정말 시작됐네요. 그래. 이제 돌아갈 수 없어. 그날 오후였습니다. 하늘이 외출했습니다. 저는 혼자 원룸에 있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준서였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또 받지 않았죠. 세 번째 울렸을 때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준서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이러세요?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넌 왜 그랬어?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회사에서 시켰어요. 그래서 사람을 죽여도 돼? 준서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데이터 좀 수정하라고. 12명이 부작용 겪었어. 2명은 죽었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준서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지금 회사에서 잘렸어요. 알아. 집도 은행에서 압류 들어왔어요. 그래. 연우가 이혼하겠대요. 애들 데리고 나갔어요. 그랬구나. 어머니, 저 이제 어떻게 해요? 저 정말. 준서야. 네. 넌 12명 죽이고 다친 사람들 생각해봤어? 그 사람들 가족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 준서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너한테 벌 받을 시간이 왔어. 받아들여. 어머니, 전화 끊을게. 어머니, 제발.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았죠.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옳은 일이었으니까요.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난초가 보였죠. 새 꽃봉오리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우리처럼. 저녁 뉴스 시간이었습니다. 속보가 떴습니다.
한강제약 본사와 한준서 이사 자택 압수수색. 화면에 준서의 집이 나왔습니다. 식약처 직원들이 박스를 들고 나왔죠. 서류 가득한 박스였습니다. 기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준서 이사는 현재 소재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하늘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도망간 건 아니겠죠? 강민재한테 전화했습니다. 민재 씨, 준서 어디 있어요? 찾고 있습니다. 핸드폰도 꺼져 있어요. 그때 강민재 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사관님, 찾았습니다. 회사 옥상이래요. 민재 씨? 선생님,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옥상? 설마. 하늘도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TV를 다시 봤습니다. 속보가 또 떴습니다. 한준서 이사, 한강제약 본사 옥상에서 발견. 구조 중. 화면에 회사 건물이 나왔습니다. 옥상에 사람들이 보였죠. 헬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준서가 옥상 난간에 앉아 있었습니다. 경찰이 설득하고 있었죠. 한준서 이사님, 진정하세요. 내려오세요. 준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인생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아닙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준서가 천천히 난간에서 내려왔습니다. 경찰이 그를 잡았죠.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준서가 고개를 숙이고 끌려갔습니다. 저는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 아들이었습니다. 범죄자가 된 제 아들이었습니다. 하늘이 제 어깨를 안았습니다. 선생님, 괜찮아. 이래야 했어. 눈물을 닦았습니다. 준서는 살아 있었습니다. 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게 맞는 일이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앵커가 말했습니다. 한준서 이사는 구속 수감됐으며 검찰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끝났습니다. 아니,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심판이. 준서가 구속된 날 밤이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죠. 눈을 감으면 준서가 보였습니다. 어렸을 때의 준서, 초등학교 입학식 날, 제 손을 꼭 잡고 있던 모습, 대학 합격했을 때 웃던 얼굴, 결혼식 날 제게 절하던 모습, 그 모든 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멈출 수 없었죠. 하늘이 물을 가져다 줬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괜찮아. 괜찮을 거야.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이 감옥에 있었으니까요. 제 손으로 보낸 거였으니까요. 내가 잘못한 걸까? 너무 심하게 한 걸까? 의심이 밀려왔습니다. 출석부를 봤습니다. 제 글씨가 보였죠. 떨리지 않는 글씨. 냉정한 기록. 이게 맞는 건가? 하늘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은 옳은 일 하신 거예요. 그럴까? 그날 밤은 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우편함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발신인이 없었죠. 열어봤습니다. 손편지였습니다. 윤정희 선생님께. 저는 한강제약 신약을 복용한 환자의 딸입니다. 어머니는 70세셨습니다. 건강하셨어요. 그런데 그 약을 먹고 한 달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됐는지 몰랐어요. 뉴스를 보고 알았습니다. 데이터 조작 때문이었다는 것을. 선생님, 감사합니다. 진실을 밝혀주셔서. 선생님, 아드님을 고발하시는 게 얼마나 힘드셨을지 압니다. 하지만 선생님 덕분에 우리 어머니가 왜 돌아가셨는지 알게 됐어요. 다른 사람들은 살릴 수 있게 됐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김미선 올림.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70세. 저와 같은 나이였습니다. 누군가의 어머니였습니다.
준서 때문에 돌아가신 겁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확신의 눈물이었죠. 잘한 거였습니다. 준서를 고발한 게 12명을 위해서, 그들의 가족을 위해서 하늘이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편지가 또 왔어요. 몇 통이요? 5통이요. 전부 피해자 가족들이에요. 모두 감사하다고 편지들을 받았습니다. 한 장 한 장 읽었죠. 모두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용기 내줘서 고맙다고, 진실을 밝혀줘서 고맙다고.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혼잣말을 했죠. 준서야, 이 사람들 봐. 내가 한 일 봐. 이게 내 죄야. 그리고 이게 내가 해야 했던 이유야. 난초를 봤습니다. 꽃봉오리가 더 커져 있었습니다. 곧 필 것 같았습니다. 우리도 살아남았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죠. 법정에 섰습니다. 증인석이었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증인, 이 출석부가 본인이 작성한 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왜 기록하셨습니까? 준서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막아야 했어요. 검사가 물었습니다. 아드님을 고발하는 게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해야 했어요. 왜입니까? 12명이 다쳤으니까요. 2분은 돌아가셨고요. 준서를 봤습니다. 죄수복을 입고 있었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증인은 치매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진술이 신빙성이. 판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변호인, 필적 감정 결과 진본으로 확인됐습니다. 증인 신문 계속하십시오. 1시간이 지났습니다.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피해자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일주일 뒤였습니다. 선고 공판이었습니다. 방청석에 앉았습니다. 하늘이 옆에 있었죠.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모두 일어났습니다. 피고인 한준서, 준서가 일어났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은 신약 임상 데이터를 조작하여 다수의 환자에게 피해를 입혔고 이는 생명을 경시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준서를 봤습니다. 준서가 저를 봤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입모양으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정을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윤정희 선생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마이크가 제 앞으로 쏟아졌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선택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옳은 일이었습니다. 가족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진실과 정의입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 나왔습니다. 용기 있는 제보자, 정의로운 어머니, 그런 수식어들이 붙었죠. 하지만 저는 그냥 윤정이었습니다. 교사였고 어머니였고 사람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언론이 들썩였습니다. TV마다 저를 다뤘죠. 68세 퇴직 교사, 아들 고발한 용기, 신약 피해자 12명 구한 어머니, 출석부 하나로 거대 제약사 무너뜨려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대부분 거절했죠. 하지만 한 프로그램은 수락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과 함께하는 자리였으니까요. 스튜디오에 앉았습니다. 피해자 가족 5명이 함께였습니다. 그중 한 분이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평생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왜 엄마가 죽었는지, 왜 아들이 아픈지.
또 다른 분이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우리의 은인입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전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카메라를 봤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알고 계신 부정이 있다면 용기 내세요. 가족이라도 친구라도 잘못된 건 잘못된 겁니다. 침묵하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진실을 말하는 게 진짜 사랑입니다. 방송이 끝났습니다. 스튜디오를 나왔죠. 하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멋있었어요. 웃었습니다. 이제 끝났어. 정말로. 하늘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이제 선생님 인생 사세요. 그래, 그래야지. 하늘이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었죠.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죠. 가을이었습니다. 저는 병원 근처에 작은 가게를 열었습니다. 꽃집이었습니다. 간판이 걸렸습니다. 정의의 교실. 하늘이 도와줬습니다. 화분들을 진열했죠. 난초도 있었습니다. 35년을 함께한 그 난초였습니다.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하얀 꽃이었죠. 아름다웠습니다.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꽃 사러 왔어요. 어떤 꽃을 찾으세요? 저는 웃으며 꽃을 권했습니다. 계산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손님이 나갔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새로운 삶이었습니다. 혼자 힘으로 사는 삶. 당당한 삶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전이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종이 딸랑거렸죠. 고개를 들었습니다. 준서였습니다. 봉사활동 조끼를 입고 있었습니다. 손에 카네이션 한 송이를 들고 있었죠. 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물뿌리개를 내려놓았습니다. 준서를 봤습니다. 살이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예전보다 맑았습니다. 어서 와. 준서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이거 어머니 드리려고요. 카네이션을 내밀었습니다. 받았습니다. 고마워. 준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일어나. 준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흐르고 있었죠.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난초가 보였죠. 꽃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준서야. 네, 어머니. 용서는 시간이 필요해. 하지만 넌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어. 그걸로 됐어. 준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카네이션 값은 5,000원이야. 준서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꽃 사러 온 거 맞지? 준서가 지갑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5,000원을 꺼냈습니다. 계산대에 놓았죠. 저는 영수증을 끊어줬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준서가 카네이션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다음 주에 또 와도 될까요? 저는 난초에 물을 주며 말했습니다. 영업시간은 오전 9시부터야. 준서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네, 어머니. 꼭 올게요. 준서가 돌아섰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준서가 카네이션을 들고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시작이었습니다. 용서의 시작, 회복의 시작. 그 후로 준서는 매주 토요일 찾아왔습니다. 매번 꽃을 샀습니다. 저는 매번 꽃값을 받았죠. 6개월이 지났습니다. 처음으로 함께 커피를 마셨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준서는 작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정직하게 일하고 있었죠. 2년이 지났습니다. 손주들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반가웠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습니다. 난초는 매년 꽃을 피웠습니다. 저도 꽃집을 계속 운영했죠. 35년 교단에 섰던 것처럼 꽃과 사람을 돌봤습니다. 후회는 없었습니다. 옳은 일을 했으니까요.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때로는 가장 아픈 선택이 가장 옳은 선택입니다. 침묵하지 마세요. 용기 내세요.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여러분, 정희 선생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여러분도 정희 선생님처럼 용기가 필요한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때 이 이야기를 떠올려 주세요. 옳은 일을 하는 게 쉽지 않지만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이라면 정희 선생님처럼 할 수 있으셨을까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